부가가치세가 10% 붙게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분양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떤 국민의 이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최소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그것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PTV 시청자 여러분, 박태양입니다. 오늘도 매경 부동산 사업단 세무 분야 자문위원 이강호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 건설업 개발업 관련된 네. 좋은 이야기들 전해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건설 개발업 관련 그 이슈 중에 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이 그 국민주택 규모는 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이거가 은근히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시행 사업을 하거나 시공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근린시설 이런 비주거용 건물만 신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다세대라든지 다중주택이라든지 뭐 다가구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같이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국민주택은 우리 국민이 가장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게 이 주거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거생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은 내가 판 거에다가 10%, 그걸 세법에서는 매출세, 그리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올 거 아닙니까? 사업자로부터 사왔을 때 그것을 매입세액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올 때 세금을 받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다 10%만 내죠. 뭐 대표님도 식당에 가면은 10% 부가세를 납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진성이다. 이 역진성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국민의 어떤 기초생활과 관련된 뭐 의료라든지 또는 미가공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면제를 해줘요. 부가세. 쌀 이런 거. 그렇죠. 쌀. 맞습니다. 쌀. 이제 면제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할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카드 결제를 하겠죠. 그랬을 때 부가가치세를 10%를 대표님이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 음식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제가 부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최종 소비자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부가세 누가 납부하죠? 가게 주인이. 그렇죠. 그것을 세법에서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세무서 가서 납부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러면 세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세법에서는 재화나 영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가치를 받아서 그것을 거래 징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납세하는 납세 의무자하고 부담하는 최종 소비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간접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누굽니까? 이 수분양자잖아요. 최종 소비자. 만약에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10% 붙게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분양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떤 국민의 이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민이 최소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그것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데 그게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양가액이 낮을 테니까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하는 것들도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들은 부가세를 있는 거죠. 그렇죠. 부가세가 과세가 되고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상가라든지 뭐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뭐 초보 개발업자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어떤 게 이제 저도 이제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은퇴를 대비해 가지고 네. 다가구 주택을 신축해서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임대 사업을 그러면 당연히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죠. 네. 그런 도급 계약서에 보면은 거기에 그 5호에 보면은 계약 금액하고 부가가치세가 나와요. 네. 그 도급 계약서 뭐 다음 강좌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은 당연히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 전용 면적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네. 당연히 면세예요. 네. 그런데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모르니까 그냥 부가가치세 있는 거로 기록을 해서 생계를 주고받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부가세를 내지 말아야 될 것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정생계에서 이제 생계를 취소하고 계산서를 끊어가지고 네.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그 공사 도급 금액 가지고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부가가치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것은 이 국민주택 이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는 규정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시공사도 뭐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 뭐 그렇죠. 모르는 예. 경우가 더 많은.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또 보편적인 부분이 네. 이 국민주택 설계 영역도 부가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국민주택 설계 영역. 네. 그럼 국민주택을 설계할 때 이제 설계 건축사님들이 설계 영역 계약서를 체결할 때 네. 부가세 별도 해가지고 의외로 생계화를 발행하는 그게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최종 소비자인 네. 건축주 입장에서는 네. 부가가치세를 주지 말아야 될 걸 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도 환급을 또 못 받습니다. 면세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10%가 그만큼 손해보는 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없나요? 잘못된 돈. 그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법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라는 거예요. 네. 경정청구. 네. 경정청구는 신고하고서 5년 이내에 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정청구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건축주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네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당연히 알아야 예.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 네. 부가가치세 면제해주는 네. 이 내용에서 네. 그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된 그 네.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실은 비슷한 취지에서 공급되는 네. 뭐 준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네. 이제 어떻게 네.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그 지금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취지가 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면제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34평형 네. 국민주택 이하에서 사는 분들이 더 서민일까요? 아니면은 그 오피스텔 네. 한 10평에서 사는 분이 더 서민일까요? 네. 후자가 그렇죠. 서민이라는 네. 게 많겠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부가세를 과세하고 아파트는 면세하고 네. 좀 이상하죠. 네. 실질은 똑같은데 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똑같은데 네.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세청에서는 네. 오피스텔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이기 때문에 네. 부가세 과세다 해가지고 계속 과세를 했었어요. 네. 과세를 했었는데 문제는 조세심판원에서 네. 조세심판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네.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네. 불복을 하거든요. 네. 불복 단계를 거쳐서 소송을 가는데 네. 조세심판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가세 면제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 과세하면은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을 받고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2017년도에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을 바꿉니다. 네. 예, 국세청 말대로 국세청이 주장하는 게 맞다. 네. 그것은 뭐냐면은 그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은 조세특례 제한법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네. 예, 조세특례 제한법의 106조 4항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은 국민주택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세법의 규정이 없어요. 국민주택에 주택법에서 차용이다 쓰거든요. 네. 그러면 주택법에서 국민주택에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란 주택법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 네. 85평방미터 이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평방미터 이하는 국민주택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조세특례라는 것은 이건 엄격 해석해야 된다. 네. 세금을 깎아주니까 네. 그 법 문헌대로 해석해야 된다. 네. 실질과 다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법에 세법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되어 있지 준주택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과세다. 네. 이 부분을 조세심판원에서 바꿉니다. 네. 결정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 안 낸 분들이 뭐 부가세 과세가 되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그 2020년도에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네. 또 바뀌었나요? 또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냐면은 실질적으로 네. 실질과세, 네. 실질적으로 주거용 사용하니까 네. 면세가 맞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바뀝니다. 면세가 맞다.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업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났다고 하더라도 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대법원 그렇죠. 대법원에서 2021년도 1월 달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다. 준주택이고 그 이후에 용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네. 부가가치세는 공급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공급 당시. 그리고 공급 당시에 이건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가 맞다. 그래서 이제 논란의 어떤 종지부를 찍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오피스텔이 네.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이거 세법 관련 이슈 있을 때도 네. 그러니까 공급 당시엔 그게 안 정해져 있고 네. 그 이후에 쓰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논리를 이게- 펼치니까 네. 실질과세라고 해도 공급 당시에는 네. 그거를 모른다 이런 이게 이제 맥락이네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네. 이 오피스텔에 대한 취급이 네. 부가가치세법, 네. 소득세법, 지방세법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부가세법에서는 공급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은 준주택이 돼 부가세 과세가 된다. 네.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한다.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주택임대죠. 네. 주택임대도 마찬가지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가세가 없어요. 네. 면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그걸 팔 때, 오피스텔을 팔 때는 또 주택으로 봐요. 거기는 또. 그래가지고 또 네네. 양도소득세 또 과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나중에 다른 집이 있는데 2주택이잖아요. 네. 했을 때 양도세 중과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지금은 최종적으로 부가세 면제가 아닌 아닌 거죠? 것으로 과세로 네. 과세다 보니까 시행 사업을 오피스텔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자들은 네. 반드시 분양할 때 이 건물에 대해서는 네.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건물에 대해서는 생계한수를 끊으셔야 돼요. 네. 생계한수를 네. 반드시 끊어야 된다. 원래 이제 아파트 같은 거를 국민투기금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영수증 발급하면 되거든요. 네. 생계한수 안 끊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주거용 건물 공급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 소비자한테도 네. 뭐를 끊어야 된다? 생계한수를 끊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게 주택으로 네. 임대 주는 경우에는 네. 세금계산서를 안 주고받지 않나요? 주택으로 임대를 주면은 그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된다겠죠. 네. 그럼 면세거든요. 네. 주택 임대는 네. 그러니까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를 오피스텔을 줄 때는 그렇죠. 주고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때는 반드시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생겨서 주고받아야 되고 네. 이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네. 그건 부동산 임대업이거든요. 네. 그때는 생계세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관련된 네. 그 논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네. 그 다음으로 최근에 사실 건설업 관련된 이슈 중에 네. 이게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발코니가 네.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된다, 안 네.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네.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는데 그런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시공하거나 네, 또는 분양할 때 네,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거기다 발코니 확장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느냐 면세가 되느냐 네.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시행사업을 하는 분들은 네. 이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런 논리입니다. 뭐 어떤 부분이냐면은 보통 그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사업들은 국민주택 공급이 주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럼 발코니는 당연히 부수 공급으로 봐가지고 면세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고 네. 어떤 주장은 이 발코니랑 국민주택이랑 공급 별도 공급이다. 네. 이 선택 사양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후자라는 거죠. 후자.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생각할 때는 네. 당연히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분양받는데 발코니 딸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부수 공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음식점은 부가세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과세죠. 과세죠. 네. 그런데 장례식장은 장의 영역은 부가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면세일 것 같아요. 면세입니다. 예, 국민의 어떤 그 의료보건 영역으로.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장례식장에서 전문객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네. 그것은 부가세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과세일 것 같아요. 과세까지요. 네. 근데 그게 과세관청의 입장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네. 그 전문객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네. 빈소 바로 옆에 설치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의 영역의 부수 공급이다. 네. 해서 부가세를 면제를 해줘가지고 2013년대에 네. 지금도 부가세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로 발코니가 국민주택의 부수 공급이면 당연히 면세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부수 공급이 아니고 별도 공급이라면 과세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지금 과세관청이나 또는 법원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발코니라는 것은 보면은 하늘이 보이잖아요. 네. 이슬을 맞을 수 있는 장소. 이게 이제 발코니인데 발코니는 건축법에서 네.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완충 공간이다. 네. 발코니라는 것은. 네.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에 발코니는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코니는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다.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도 주장하죠. 만약에 발코니 부분이 면세라고 해서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시킨다면은 네. 그러면 85평방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발코니가 들어가면은 네. 85평방미터가 초과가 되잖아요. 네. 초과가 되죠. 네. 그러면 더 불리하는 거야 국민들한테.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네. 부가가치세를 발코니 부분은 과세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와 시행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 뭐냐면은 네. 그 시행사와 시공사가 도급계약 체결할 때 네. 발코니 확장 부분은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네. 세금에 주고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시행하는 분양하는 자 입장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발코니 부분은 과세기 때문에 네. 반드시 세금에서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법상 제재 가산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발코니 네. 그냥 서비스 면적이고 네. 분양하는 면적이 포함 안 돼 있으니까 네. 신경 안 쓰는데 그렇죠. 공급할 때는 이런 문제가 그렇죠. 또 있는. 근데 요즘은 이제 시행사에서 네. 이 발코니 확장 이 부분은 무상으로 또 이렇게 네. 공급하는 거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 부가세법의 논리를 보면은 영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가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런 논리를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발코니는 그냥 서비스 면적이기 네.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하니까 네. 부가세 과세 문제가 안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과세관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예, 당연히 분양가액에 포함된 거 아니냐. 네. 대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거의 서류상 나와 있지 않지만 네, 네. 그래도 그게 다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아까 근데 이거 발코니 면적을 네. 부가가치세 면제 안 해주는 논리가 좀 일리가 있긴 있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원래는 국민주택 규모 안에 범주 안에 들어있는 주택이었는데 네. 발코니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려다가 국민주택 네. 규모를 벗어나게 되면 네. 또 그거에 대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줄어드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어차피 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분양을 받을 때 발코니는 안 받고 발코니는 분할해서 되고 주택만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승적 차원에서 네. 어차피 국민주택의 부수 공급이다. 네. 이렇게 봐서 면세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은 이게 국민주택 규모냐 아니냐 그 판단 기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발코니 부분은 과세가 될 거냐 안 되냐 또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리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국민주택 규모도 그렇고 아까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논란 그리고 발코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냐 마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안 되는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네. 올해 초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죠. 네. 그 아파트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면제가 안 된다. 그렇죠. 부가세 과세가 된다. 면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대표님이 정확히 이제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다행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없다면 단순하거든요. 세금에서 끊어가지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되는데 면세가 있기 때문에 이 건설업에서 또는 부동산 개발업에서 부가가치세법이 상당히 난해한 이유가 이 면세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초보 좀 개발업자 이런 분들은 국민주택 규모 하나 얻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많으니까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일단 마지막으로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근데 뭐 다음 강좌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주거 전용 면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건축계획 설계도서에서 봐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한 이 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85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일반적으로 34평 이하. 그런데 읍면지역, 농어촌 이때는 100제곱평방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국민주택 규모가 사실은 얼핏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흔히 또 국평이라고 많이 불러요. 국평. 현장에서는 국평이라고 많이 불러요.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84제곱미터로 많이 공급을 하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33평, 34평 요 정도 면적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또 국민주택 규모가 세부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강호 세무사님과 함께 건설 개발업 관련 좋은 내용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